2023년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설명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영열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착수되는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를 위한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시민사회협력실 김영란 실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모 주요 사항 안내, 국가 지원 계획 소개, 변화 이론 기반의 사업 기획, 제안서 작성, 그다음에 예산 편성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모 설명회 시작하는 취지로 저희 시민사회협력실 김영란 실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장 김영란입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확산세는 많이 사그라들었으나 보다 유연하게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오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코이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주안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우수한 제안서 그리고 우수한 사업사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정부와 시민사회 공동 연구 결과로 채택된 프로그램으로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탄에서 풀뿌리 시민사회 사업이 정책 단위의 변화까지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돼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전략형 파트너십은 특히 우리 시민사회가 그간 추진해 오셨던 그 성장형 사업의 강점 외에도 변화 이론에 기반하여 최대 15년까지 사업의 성과를 국가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부 기조인 ODA 중점 분야, 그린 ODA, 과학기술 ICT, 디지털 변환 등에 부합하면서도 사업 구성에 혁신적인 콘텐츠, 혁신성을 도입하여 우수한 사업들이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발전에 여러 시민사회의 파트너의 전문성, 자율성, 그리고 책무성에 기반한 사업들이 확산되고 또 많이 우수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장기 사업은 글로벌하게도 유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시고 또 현장에서 사업 성과가 우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고 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 홍보도 확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공모 설명에 많은 의견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사회협력실 김영란 실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사회협력실 김진경 과장님 모시고 2023년도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발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협력실 김진경입니다. 저는 2023년도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개요, 또 공모 방향, 사업 선정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주요 일정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략형 파트너십은 정의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의 SDG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량 있는 시민사회와 코이카 간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는 정부 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을 의미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정책의 이행 과제로 민간 합동 연구를 통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OECD 닥 주요 회원국의 포괄적 협력 방식의 장기 파트너십 사업에 또한 해당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사업의 개발 효과성 증대,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전략 목표, 또 코이카 국가 지원 계획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코이카 및 우리나라 CSO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성격으로는
저희 시민사회협력실 시행사업 중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 사업으로 기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성장형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비교하여 이제 장기간 또 규모 면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파트너십 사업이 소규모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또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에 비해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과의 높은 정합성, 그리고 코이카 국가지원 계획과의 연계, 또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추진이라는 면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본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연계하고 있는 주요 정부 정책 및 전략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정부 대외 정책 목표,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그리고 코이카 전략 목표 및 계획과 연동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의 기획의 과정에서 보셔야 할 사항들은 국가협력 전략, 그리고 코이카 국가지원 계획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업의 성과 목표 그리고 지표를 코이카 국가지원 계획의 목표와 지표 그리고 SDG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사항은 이후에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3년도 공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인데요. 오늘 공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의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게 되고 또 사업의 심사 단계들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10월에서 11월 중에 최종 후보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 중에서 좀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사업을 제안하기에 앞서 먼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자격 요건을 준수했음을 설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자료 제출의 시기가 있고요. 이것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전 자격 심사가 진행이 되고 본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된 기간에 한해서만 사업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건은 저희 성장형 그리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사업은 신청 자격이 다음에 3가지 영역으로 이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고 제시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또한 사업 제안서 제출 전 저희 본 사업 이제 2023년도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즉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전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요구하는 저희 이제 목록들이 제시되게 되는데 그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제출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제출 이후에 저희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결과 통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격 요건의 3가지 영역은 법적 지위, 재정 역량, 사업 경험으로 구분됩니다. 법적 지위는 저희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갖춘 단체에 동일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재정 역량 부분인데요. 3년간 재무제표에 따른 자산가의 평균이 5억 이상이며 공모 참여 직전 연도 5억 이상인 단체, 또한 단체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20억 원 이상,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한 코이카 분담금이 단체의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경험 부분에서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또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의 2개 사업 이상 총 사업 수행기간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 사업 수와 수행 기간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참여 제한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국가는 파트너십 사업의 본 파트너십 사업의 전략적 특성상 중점 협력국 및 코이카 국가지원계획 CP가 수립된 국가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8대2이며 코이카 분담액은 연간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매칭을 가능하며 5년간 그에 따라서 5년간 최소 5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의 편성이 가능합니다. 네, 지원 건수와 선정 가능 건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단체는 최대 2개까지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신규 사업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선정 건수는 한 건의 사업만 선정 가능하십니다. 전략형 파트너십을 21년도에 처음 이제 론칭하면서 이미 추진 중인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 그리고 근본에 제안하시는 기관들이 저희 성장형 그리고 진입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에는 다음에 제한들이 있습니다. 먼저 1기 현재 전략형 사업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은 저희 성장형 또는 진입형 프로그램에 한 건의 사업만 제한 가능하시고 전략형 선정 시 한 건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기관들이 전략형 파트너십에 참여하실 때에는 성장형 진입형의 제한 건수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즉 다른 일반 기관들이 성장형 진입형에 참여하실 때의 제한 건수와 동일하게 성장형 3건, 진입형 2건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전략형 사업에 선정되었을 시에는 제한 사업이 후보 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총 한 건만 최종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저희 시민사회협력실 주관 파트너십 사업 외의 타 부서 사업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본 파트너십 사업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개도국의 현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의 협업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사업 약정 체결 시까지 MOU 이상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협업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도국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학, 기업, CSO,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조직, 군중조직, 또한 현지 CSO로 등록된 지부라 할지라도 현지 법상 현지 CSO로 등록된 경우에는 현지 CSO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이론과 사업 PDM을 작성할 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필수 성과 목표와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코이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 적용 사업으로 사업 기획 시부터 환경, 사회, 인권, 역량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사업 기획 과정에서 특히 변화이론 PDM의 기획 과정에서 SDG, 코이카 CP 를 포함한 필수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필수 성과 목표로는 위 임팩트 레벨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국제개발협력의 개도국 SDG 달성 기여, 파트너십 사업의 개발 효과성 증대, 정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전략적 목표 달성의 기여, 참여 주체의 역량 증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 목표를 모두 포함하셔야 하며 각 목표별 지표는 지금 본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나 지표의 특성에 따라서 준위는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세부 지표명도 각 CP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의 분야와 주제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코이카 CP 내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설정하셔야 합니다. 코이카 CPP에서 설정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별 성과 지표와 매칭하셔야 되며
특히 사업 목표를 설정하실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변화, 사업 지역의 제도 정책의 변화, 한국 정부 정책 전략과의 연계, 이는 사업 기획 전반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코이카 CPP에 부합하는 분야 중 우리 정부의 ODA 중점 분야인 그린 ODA, 과학기술 ICT ODA, 또 디지털 도입 등은 또한 사업 구성의 콘텐츠의 혁신적 방법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컨소시엄이 필수사항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가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본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공동 약정 주체로서 사업 공동 기획, 공동 제안, 공동 이행을 의미합니다. 사업 이행 파트너 역할만 수행하시는 경우는 컨소시엄엔 해당되지 않으며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컨소시엄은 2개 이내의 한국 CSO 간의 컨소시엄 또는 한국 CSO와 국제 CSO 간의 컨소시엄 모두 가능합니다. 국제 CSO는 해당국에서 활동 가능한 법적 조건을 갖춰야 하며 그 외에 별도 참여 제약은 없습니다. 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시는 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여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공모의 주기는 사업 착수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운영됩니다. 일부 기관 편중을 피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1개 기관은 2개의 차수 공모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도까지 3개 차수 공모 연속 지원은 불가한 점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업의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의 선정 절차는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심사는 사전 심사와 본 심사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 심사는 사전의 자격 심사,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동사항은 제출해 주신 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되고 필요시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단체 소개서와 각 항목별 제시하고 있는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입니다. 선정 기준은 각 항목별 점수 배점이 되어 있고 총 32점 만점 중 80%에 해당하는 25.6점 이상 획득하셨을 때 실제 본 심사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외부 4인의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은 기관만이 이제 사업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시고 1차 심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업 심사는 1차 서면 심사, 2차 면접, 3차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 심사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 사업이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내외부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마다 심사 결과와 함께 심의위원회 의견을 전달드릴 것이며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제안서에 대한 수정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제안서 제출은 파트너 협업 시스템인 코피스를 활용해 주시면 되며 네, 이메일 등의 직접 제출은 불가합니다. 공모 관련 컨설팅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컨설팅은 6월 10일까지 가능하고 11일부터는 불가하므로 동사항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안내드리면 공모 관련된 질의나 컨설팅은 6월 10일까지 진행이 가능하시고 이때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먼저 저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제안을 희망하시는 기관은 먼저 사업 신청서, 즉 단체 소개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제안서는 6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고 이후에 사전 심사 그리고 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경 과장님 통해서 2023년도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주요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 코이카의 국가 지원 계획 및 변화 이론 기반의 사업 기획과 관련된 그 발표를 들을 예정인데요. 요 발표 두 세션 발표를 다 들으신 이후에 이 두 가지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 들으시는 동안에 그 적극적으로 Q&A 먼저 올려주시고 발표 두 분 발표 끝나면 이제 잠깐 브레이크를 한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진행할 테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코이카 SDG 프로그램 팀 이상미 과장님 통해서 그 코이카의 국가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3년도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설명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이카 SDG 프로그램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코이카의 전략인 국가 지원 계획 C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략형 사업인 만큼 코이카의 CP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텐데 오늘 저의 짧은 시간의 발표이지만 이 CP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코이카 CP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CP 안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음 소개 발표 이후에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P가 만들어진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인 CPS가 만들어진 이후에 코이카 단위에서의 국가 지원 전략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전략은 기존의 상위 전략과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통합적 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등의 방향을 담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5가지 방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기반 사업 추진입니다. CP는 수원국 개발 전략,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개발, 외교, 정책, 경제정책 등 유관 정책과 전략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출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이카 사업의 정책 및 전략 연계성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성과 중심 개발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구체적인 핵심 분야와 이슈, 지역, 그리고 프로그램 수립 및 개량, 아웃컴, 성과 지표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가능성 및 책무성 제고입니다. 협력 국가에 대한 중장기 지원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및 신규 사업 발굴 시 여러 예산적인 측면이나 규모에서 예측 가능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 유형의 통합적 활용입니다. 다양한 사업 형태, 모달리티와 활동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포용성 강화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협업을 촉진하고 또 서로 간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또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P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이카의 최상위 국별 지원 전략이고 CP 내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복수의 중점 추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CP 내에서 특정 성과, 즉 아웃컴 달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코이카의 사업 유형, 국별 협력 사업이나 타 유형 사업 등으로 구성된 개별 프로그램입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결합해서 관리할 때 더 큰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와 프로그램 개념도인데요.
가운데 CP는 보시다시피 상위 정책과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으로는 우리 한국 정부의 ODA 정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의 정책과도 온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협력국의 개발 정책, 그리고 SDG와 같은 국제사회 정책과도 온라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는 전략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의 CPS 중점 분야와 연계가 됩니다. CPS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잠깐 보여드리면, CPS는 한국의 범정부 차원에서, 즉 여러 부처가 모두 모여서 함께 만든 국가 지원 전략입니다. 중점 협력국으로서의 중요성이나 수원국의 국가개발 전략, 수원체계나 공여국 협력체계 등의 수원국 현황 분석을 통해서 지원 계획을 도출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중점 지원 분야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와 또 온라인 되어 있는 그 전략이 코이카 분야별 중기 전략입니다. 코이카 분야별 중기 전략은 12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거버넌스 평화, 농촌개발, 물, 에너지, 교통, 도시, 과학기술 혁신, 성평등, 기후행동, 인권 12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하위에 전략 목표별 핵심 프로그램과 성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은 보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식수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전략 목표 하에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식수위생,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은 영양 해서 그 하위 주요 프로그램과 각각의 성과 지표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구글에서 서치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CP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는 상위에는 말씀드린 정책과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요. 하위에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위에는 단위 사업들이 이제 연계가 되는데, 단위 사업은 프로젝트형, 또 민간협력 사업, 또 초청연수,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CP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시로 네팔 CP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CP는 저희가 이제 대회용을 제작 중인데 6월 초에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46개국 CP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CP 구성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국 정책과 그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그 여러 상위 정책과 전략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 프로그램 하에 또 서브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CP 프로그램은 섹터 통합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여러 섹터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야별 중기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중에 SDG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SDG 코이카 성과 지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브 프로그램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분야별 중기 전략의 프로그램과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중기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단위의 모음들이 하나의 여러 개의 그 서브 프로그램이 모여서 하나의 CP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게 총 네팔의 경우에 4개 CP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 왼쪽부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리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순위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액티브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CP의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원, 특히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하고 집중하자는 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코이카에서는 그 1, 2순위 프로그램에
그 자원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발굴하실 때, 공모 제안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1, 2순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브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이제 CP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에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C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 간 성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 뭐 전사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데, 분야별로 그 몇 가지 테마를 두고 성과 지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 경우 성생식 모자 청소년 보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이제 표준화된 지표들, 예를 들어 현대적 피임 실천 여성수, 전문 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 이런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서 다양한 그 모달리티 다양한 사업에서 산출되는 성과들을 모두 실을 깨어서 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CP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할 예정인 것도 공유를 드립니다. 네, 저의 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미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이카 평가실 원지은 과장님 모시고 변화이론 기반의 사업 기획에 관한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평가실의 원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공모 설명회에서 변화이론 기반의 사업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화이론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사실 사용자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좀 다변화돼서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는 변화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코이카가 기존의 PDM뿐만 아니라 TOC를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이론을 수립하는 계략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통상 변화이론을 정의할 때 의도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벌어져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묘사와 그 원인,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계속적인 성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때,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고, 이 맥락 속에서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최종 목표, 인과관계로 정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이론은 이러한 변화 경로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주는 툴이자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다른 말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PDM상에서 강조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 요소 간의 중간 고리, 미싱 미들과 사업상의 사전 정의사항, underlying assumption을 수면 위로 끌어들여서 전반적인 변화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도식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PDM 혹은 로그 프레임으로 불리는 로직 모델과 변화이론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이 저희가 통상으로 사용하는 PDM 모형이고, 오른쪽이 변화이론 도식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도식을 비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두 모델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PDM은 사업의 주요 요소들을 요약하는 요약표라고 보시면 되고, 변화이론은 사업의 모든 고려사항을 반영한 총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이론 도식도 상에 제가 회색 음영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PDM의 발치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내용은 사실 다뤄지지 않거나 PDM상에서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변화이론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를 일부를 발췌를 해서 PDM으로 구축을 하시는 과정일 텐데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변화이론 수립을 별도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시든지 혹은 PDM을 먼저 수립하고 변화이론을 후속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화살표는 각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우선 PDM을 먼저 보시면 모든 이해관계가 수직 혹은 수평의 선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 과정이라고 작성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과정이 주요 요소로 부각이 되기보다는 어떠한 저희가 투입을 했을 때 산출이 되고 성과가 되고 영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 중간관계나 변수가 강조되지 않는 모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좀 더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당면 과제부터 최종 목표까지 이어지는 변화 사슬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이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별점을 표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세부 내용은 그 발표 자료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논리 모델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단순화하고 나열해서 한눈에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면 변화이론은 인과관계에 기반한 변화이론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즉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에 집중한다면 변화이론은 우리가 어떠한 당면 과제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모델의 한계는 어떠한 투입 요소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반면 변화이론은 모든 요소 간의 인과관계나 변화 사슬을 묘사하지만 이를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변화이론 구성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여성 대상 소액금융 사업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을 저희가 PDM으로 구성을 한다면 투입 및 산출로 대출 소액금융 펀드 운영이라든지 기술 지원, 역량 강화 같은 활동이 포함이 되고 그에 대한 성과로 여성의 창업 및 수익 증대가 제시되고 결과적으로 여아 교육 개선, 지역 경제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단순화된 구조를 보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거시 경제 환경, 혹은 그 외에 익스터널리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것이 최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조건인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수익이 재투자되어서 지속성이 확보되었다든지 하는 사전 요건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이론은 이런 내용을 가시화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업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어서 변화이론 적용의 목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수직적이고 단일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PDM에 비해서 변화이론 기반의 논리 모형에서는 거기서 보여주지 못하는 중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화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참여적이고 파트너 간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하며 역동적이고 유연하고 투명하고 현실적인 기대치 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갭 분석 및 작동 비작동 요인 발굴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들으셨을 때 사실 변화이론이 평가에 참 적합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작년도에 분야별 파트너십 종료 평가에 변화이론 분석을 포함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변화이론을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하는 내용을 평가 가업으로 포함을 했는데 사실 유의미한 시사점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 기획 단계에서 수립되지 않는 변화이론을 평가 단계에서 역으로 추론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 기존의 기획 의도와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요. 혹은
이미 평가 단계에서 하는 변화 이론이 후속 사업에는 의미를 줄 수 있지만 기존 사업의 애자일한 경영 변화 관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공통적인 시사점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변화 이론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화 이론 적용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특징에도 변화 이론적인 접근 방식이 부합하는데요. 우선 해당 사업이 뭐 개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뭐 주민 삶의 질 변화, 사업 지역의 제도 정책 변화, 뭐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혹은 기여도 파악이라는 좀 더 큰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슬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복잡한 사업 요소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단계별로 중장기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명확한 개입 논리 정의와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 이론의 장점이 이러한 부분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상의 이점으로는 우선 기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기획하는 사업의 작동 과정과 논리적인 결함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동일선상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진 단계에서는 기존에 한번 검증되었던 변화의 루트를 기반으로 사업 달성도와 시너지 효과를 확인을 하고 또 변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가 향상하고 반응 속도가 조금 더 신속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업 요소 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 요소에 집중을 해서 좀 변경을 의도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변화 사슬을 고려를 해서 일부 사슬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도가 높을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E 관련인데요. 사실 모니터링 평가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변화이론 상에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이론 기반에서 사업의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사전 정의하고 성과 관리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이론 수립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통 변화이론 수립의 핵심 요소로 아래 6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기 목표를 도출하고 중단기 성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성과 관계도와 가정, 지표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활동에서 성과로 가는 상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역행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plan downward and then think upwa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를 위한 사업 계획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짜고 다시 거기서부터 주요 과정과 지표 검증 수단을 채워 나가면서 최종 목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교차 검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단계별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진술을 재검증하고 정교화하고 특히 해당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상황 분석인데요.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과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기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주어진 환경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if-then 순서도 작성이라는 단계인데요.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의 박스를 보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변화 상태, 뭐 예를 들면 개선된 참여자의 삶의 질, 사회, 경제, 환경 상황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변화나 정책 변화, 관습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내려가서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 예를 들면 역량 강화,
뭐 인식 변화, 기술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순서도가 작성이 되면 다시 반대로 한 번 더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투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차 검증함으로써 순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과정 파악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B라는 가정이 만족된다면 C라는 변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논리를 형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프로그램 내 영향력 관련 가정은 다음 단계의 성과 달성을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료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비료 활용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농가의 비료 활용 의지나 비용 지불 의사가 가정 요건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는 상황적 가정인데요. 사업 과정상에 포함되어 통제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가정 요건입니다. 앞선 예시를 계속해서 들자면 안정적인 비료 가격이라든지 강수량, 시장 공급량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5단계로는 주요 활동과 로직 모델 확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개입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 어느 정도의 투입을 얼마 동안 지속할지를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투입 시기나 활동 간 상호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마일스톤이나 효과, 지속성, 파급력을 고려한 활동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획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지표 확정 단계입니다. 지표는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사업 성과의 직접적인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성과 지표와 전반적인 변화 맥락의 흐름을 추적해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변화 이론의 변경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맥락 지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수립된 변화 이론의 검증과 주기적 업데이트 또한 중요한 지점 중 한 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취약한 변화 이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취약한 변화 이론의 특징으로는 우선 취약하고 선택적인 증거에 기반한다는 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가정을 세운다는 점, 그리고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를 유도한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행 논리가 매우 안정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오도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최종 사업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취약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향적 책무성이 보편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경우를 부정적 증거 집단으로 활용을 하셔서 변화 이론을 수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가실 원시은 과장님 변화 이론 기반의 사업계획 내용까지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공모 설명회 진행 전에 각 기관별 이제 사업 컨설팅 수요를 받아서 일부 단체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기도 했는데 그래서 질문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공모 설명회 일정 진행하고 어차피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라 추가적으로라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시간에 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이제 들어와서 우리 파트너 기관분들 뵙는 게 참 오랜만인데 이 공모 설명회 현장은 너무 숨막히는 긴장감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심지어 절약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대표 홈페이지 등에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발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관계로 이제 이후에 이제 김진경 과장님 제안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제가 발표할 예산 편성이나 정산 지침 내역들은 좀 상세하게 안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다시 시민사회협력실 김진경 과장님 모시고 제안서 작성 방법 관련돼서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을까봐 좀 앞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유가 있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구성은 사업 제안서 구성, 그리고 제안서 작성 요지,
그 목차별로 설명드릴 예정이고 또 심사표 1단계 1차, 2차, 3차 심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수별 심사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고 차관사항 그리고 이제 컨설팅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제안서는 기본적인 제안서 구성의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그리고 혁신성 및 특별 투입으로 구성이 되었고 각 항목의 구성들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보시던 그 사업 제안서 포맷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화 이론도가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그 자부담 동원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 요구하는 작성 내용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은 요 세부 항목별 제가 이제 예시로서 분량을 작성해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처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25페이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후에 심사가 진행되면서 심사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우선 사업을 먼저 제안해 주실 때, 그러니까 사전 자격을 갖추어서 제안서 제출의 자격을 얻은 기관은 이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게 되는데 그때는 25페이지 분량의 사업 제안서를 기본적으로는 제출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가 있는 분량은 1차 심사의 배점을 고려해서 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적 부합성, 사업 변화 이론도, 사업 세부 추진 방안, 운영 전략에 이 페이지 수가 많고 그 말은 심사 배점도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작성 요지를 제안서의 목차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제안 사업의 기획 배경을 대상국의 정책적, 전략적 현황, 또 대상국, 대상지의 SDG 달성 현황 등과 연계하여서 설명 주시게 됩니다. 성장형은 보다 지역 소규모 지역 또는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주신다면 전략형은 사업 대상지는 물론입니다만 대상국 전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제시하셔야 되고 가급적 이제 확보하실 수 있다면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부합성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략과의 부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 사업과 먼저 SDG, 그리고 협력국의 정책,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전략, 그리고 코이카의 국가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각각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특히 이제 분량을 1, 2, 3, 4 이 네 가지의 전략을 배치하실 때에는 코이카 CP가 가장 이제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우리 정부 정책 코이카 CP와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자체의 목적 앞에서 첫 번째 공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릴 때 기대 효과 등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업이 기대하는 바를 이 사업이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자 분석입니다. 이 이해관계자의 분석은 사실은 사전조사 결과를 이 제안서 작성 자체가 사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기관 그리고 개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기관 안에는 필수 요건이었던 현재 중앙지방정부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의 파트너 그리고 실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수혜자만을 이제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여기에는 여성, 아동,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소외 그룹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규모 있게 진행이 되고 수혜자의 범위 또 관계자의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폭넓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를 선정하시게 되고 선정의 사유 그리고 근거 그리고 규모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분석과 목표 분석입니다. 보통 문제 분석이나 목표 분석에서는 이제 어떤 구조화된 그림으로만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이제 성장형이나 진입형 사업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작성을 해 주셨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문제 분석, 목표 분석은 변화 이론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5년을 사업 기간으로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15년, 즉 3단계를 추진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제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만 계획은 15년을 두고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 변화 이론에 대한 부분은 모두 15년을 시간으로 보시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문제 분석이나 목표 분석은 워낙 많이 하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분석, 목표 분석 그리고 변화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의 그 배경에는 추진 여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국의 법이나 제도, 필수 인프라 등에 대한 주요 추진 환경의 분석이 요구되고 사업 대상지의 물리적인 상태나 환경, 접근성, 인프라 등의 분석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환경, 사회, 인권,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려가 요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현지의 파트너,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되고 또 기존 사업을 통한 교훈이나 시사점, 이때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수행하셨던 사업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수행되었던 유사 사업들을 모두 의미합니다. 또한 그 기존 사업들의 교훈이나 시사점이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가 또한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통해서 의도한 또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들,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 모두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그것이 압축적으로 명시되어야 되고 이것이 다시 문제와 목표와 변화 이론도와 모두 연계되어야 합니다. 네, 변화 이론도는 앞에서 원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제 이 변화 이론을 기획하실 때 그 사업의 그 타임 프레임을 5년으로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문제 분석, 목표 분석과 마찬가지로 15년간 어떠한 변화를 예상하시는지를 제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기준으로 제안 사업이 기대하시는 목표 그리고 성과를 변화 이론도로 제시하시고 그림만 주시면 안 되고 그 변화 이론도에 대해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시로서 그림을 그냥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도록 그림을 넣었더니 거의 모든 기관이 똑같은 그림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예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본에는 예시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화 이론도 앞에서 설명드리셨던 것처럼 궁극적인 이 사업이 제시하는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그 전에 달성되어야 되는 마일스톤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봐도 이 사업의 어떤 로드맵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구체화된 변화 이론이 필요하고 각각의 전제 조건과 마일스톤들은 객관적인 어떤 근거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는 이미 성과가 입증된 사항들을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서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이론도를 기획하는 것이고 이 변화 이론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다.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것이 이 변화 이론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사업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변화, 세부 성과, 전제 조건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이제 변화 이론도를 그리실 때에 그 계획하신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15년을 기준으로 변화 이론도를 제시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1단계까지는 뭐 어느 선까지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는 최종으로 간다 이런 어떤 타임 프레임을 같이 보여주실 수 있으면 가장 이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공모 주요 사항에서도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필수 성과 목표, 즉 코이카 CP에 대한 목표, SDG 그리고 현지 정책이나 제도 개선, 현지 역량 강화 이러한 이제 이 본 사업이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성과 목표를 변화 이론도에 포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니까 변화 이론도에 넣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이 요구하는 필수 성과 목표들이 사업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수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이론도 내에서 이 CP나 SDG 보통 이거는 되게 연계되어 있을 수가 있고 많은 국가에서 사실은 동일 지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표일 확률이 있고 현지 정책의 제도 개선은 어떤 정책,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을 이 사업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정책 문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액션 플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운영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의 이제 여건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변화 이론의 체계 안에서 녹아지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최상위 목표부터 활동까지 연결되는 세부 성과 고리의 명확성, 논리성,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각 항목도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것이 사실은 이 항목에 대한 심사 차관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활동부터 목표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상호 점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목표로부터 진행이 되어서 활동까지 연결되는 방향으로 작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특정 활동을 정해놓고 목표를 끼워 맞추는 방식의 사업 기획을 좀 탈피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PDM은 1단계 사업 P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 분석, 목표 분석, 변화 이론이 전체 15년 을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의 방향을 보여준다면 PDM은 그 중에 이제 5년에 해당하는 1단계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그 변화 이론도 상에 이제 그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PDM으로 들어올 테고요. 다만 변화 이론도와 PDM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화 이론은 이 사업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PDM은 동일한 이제 것이지만 이렇게 워딩을 선택하실 때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변화 이론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를 제시해 준다면 PDM은 그 각 단계 즉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레벨의 준위에 맞게 적절한 워딩을 다소 포괄적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것이 좋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적인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워딩을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얼라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전략형 파트너십 필수 목표 지표 지금 이제 표로 제시되어 있던 이것들을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되고 기초 성과 목표치는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네,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은 이제 PDM상의 사업 단기,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활동 추진 계획 및 목표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야 되고 이때 다시 그 코이카 CP 상의 프로그램 목표, 변화 이론도 PDM, 세부 추진 방안, 성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될 때 논리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규모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와의 파트너십, 특히 현지 정부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에 있어도 현지 정부와 MOU상의 협약 등을 모두 체결하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이제 현지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 파트너십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모두 이제 전문성을 갖춘 그런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시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성과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관의 또 자체 부서가 있는 조직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외부 기관과 협업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운영 전략에서 이제 사업팀 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 투입 인력은 본부 현지 각 1인 지정이 요구되며 사업 책임자를 포함해서 최소 2인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선정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 책임자나 핵심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 요 관련된 사업 심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선정 취소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수행할 담당자로 구성해 주시고, 특히 선정 후에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가급적 배치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책임자는 핵심 투입 인력의 채용 예정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심사 항목에서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사업 관리는 이제 일정 관리, 안전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국내 및 현지 파트너십의 운영 방안,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이제 본부와 국내와 현지 지부 간의 이제 의사결정 체계, 다시 현지에서도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기술이 중요하고, 국내를 본부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시민사회의 국내, 즉 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획과 또 그 실행 협의의 모든 과정, 그리고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업 관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어떤 사업팀을 구성하시고 관리 체계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기관 내에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본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또 평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 관리를 매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성과 관리 용역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성과 관리의 필수 가업은 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될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제안서에서 제시해 주셔야 될 사항은 성과를 환류하는 체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사업에 적용해 나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업의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5년을 중심으로 예산안에 이제 기존대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전 사업 기간 15년간의 예산 계획이나 자부담 동원 계획을 또한 함께 작성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은 5년에 대한 것을 작성해 주시고 제안서 내에는 이 자부담 동원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혁신성과 특별 투입 관련해서는 이제 그린 ODA, 디지털 ODA, 과학기술 및 ICT ODA, 기여 측면에서의 어떤 혁신성, 특별한 투입 등이 있는 경우에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또한 이제 저희 어떤 정부 전략 등이 녹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 항목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가 전략형 사업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표 구성에 대한 이제 구성을 보여드리고 차관 사항을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심사는 이제 서면 1차 서면,
2차 면접, 이거 오타인데요. 2차 면접 그리고 3차 면접 이렇게 한 번의 서면과 두 번의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표는 각 차수별 다른데요. 보시면 이제 빨갛게 표시한 것이 배점을 보시면 1차 서면은 정책의 부합성과 파트너십 사업, 즉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즉 이 사업에 부합하는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이 큰 상항입니다. 20점이 배점되어 있고 변화 이론의 객관성과 논리성이 3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어디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기획에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근거를 확보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사업을 이제 충실하게 기획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기획이 이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행 계획의 적절성이나 이행 가능성,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예상 계획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량 점수로는 재원 분담에 대한 초과 분담,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각각 4점, 2점으로 배어점 되어 있습니다. 네, 2차 서면 심사에서는 보시면 앞에서 강조되었던 변화 이론이나 정책의 부합성이 기존의 한 50점 배점에서 20점 배점으로 줄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2차 심사에서는 이 단계에서 넘어가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의 PDM 그리고 수행 계획의 적절성에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20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다소 심사에서의 방점이 실제 수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부분이 좀 주요 사항인 것을 좀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 투입 인력 역량에 대한 부분도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차 면접 심사는 최종 심사인데요. 2차 면접 심사 결과가 20%로 환산하여 배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2차 면접 심사의 결과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사항이고요. 앞에서 주요했던 사항들이 모두 다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화 이론도나 사업 계획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이에 대한 품질, 또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또 파급력이 예상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하고 또 현지 파트너십의 적절성과 실효성, 협업과 소통, 예상 계획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주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설팅 안내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본부, 사무소 그리고 파트너 기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미 진행을 했고 지금 한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자 컨설팅은 한 건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되었고 이어서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저희 본부 또는 사무소로 요청하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6월 10일까지 저희 근무 시간까지만 가능하고 네, 근본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관들 저희가 또 지금 전략형 또 다양한 파트너십 사업들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조금 시간을 잘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에 대한 컨셉 노트나 발표 자료를 미리 사전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컨설팅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더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순서라 이제 돌아왔는데요.
앞서서 김진영 과장님께서 이제 절약됐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가지고 저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작성에 이어서 이제 그 예산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예산 편성의 집행 기본 원칙,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는가, 예산서 작성은 어떤 요령으로 하면 좋은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사실은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그 저희 민간협력 사업을 기수행했던 단체들만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한 단체들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정부 회계연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독립회계연도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5개년 사업의 기획을 하더라도 다 연차별로 별도의 이제 예산 시트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코이카 분담금이랑 이제 파트너 분담금이 이제 사업비로 활용이 되는데 원화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집행될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 환산한 금액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2022년 신규 사업들, 그리고 21년도에 뽑혔던 제한형 사업들도 이미 이제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요. 1기 전략형 사업부터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시트를 보시면 재원 구분이 이제 불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 집행 정상과 관련해서는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지침 별표에 그 관련 내용을 명기에 놓고 있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좀 구체적으로 또 표현해 놓았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릴 때마다 우리는 코이카와 심사위원 혹은 파트너기관과 코이카가 예산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어떤 활동들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실 건데 그 비용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 어떤 금액을 쓸 건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추가적으로 코이카에서 혹은 심사위원이 문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계획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같은 거는 보시면 그 예산 편성 지침이나 정산 지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서 양식에 따라서 단가, 수량, 인원 참여율이 이제 구조화되어 있으니 그 기준을 그 양식을 맞추되 단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단가, 그리고 이제 우리 파트너 기관들이 기수행하면서 얻었던 이제 집행 내역,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 세목에 여러 개의 단가를 활용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목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을 여러 행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게 예산서를 검토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도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설명이 사실은 불효한 부분인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시는 단체들이 대부분 비영리 민간 단체시다 보니 이런 일이 거의 없으세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사업에 편성할 수 없는 목적 경비다, 이런 것들은 유의해 주시면 되고, 세목 단위로 정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목 내에서 단가를 구체적으로 산출력으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정상 검토한 회계법인이 물어보게 돼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편성했길래 이렇게 지출된 거죠? 이런 게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목 단위로 정산한다라는 개념을 인지하시고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내 목간 전용 혹은 항간 전용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연차별 사업비 50%까지는 자율적으로 전용하시고 사업비 전용 금액이 연차별 사업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코이카와 협의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자율성을 이제 존중하고 그런 기반에서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좀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준수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는 일정한 제한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적어도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서 어떤 파급력, 어떤 반사적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반영한 어떤 필수 준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진경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외부 성과 관리 팀이 기본적으로 함께 이제 참여하셔서 수행 전 과정에 이제 동참하시게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3에서 5% 내에서 산출 내역을 마련하시고 성과 관리 팀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비용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의 5% 내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실 수 있는데 현지 CSO 내지는 현지 수행 체계와 협력하는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서 현지 CSO의 역량 강화라든지 사업 수행 역량이 제고된다든지 그리고 우리 NGO, 우리 시민사회가 협력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 이렇게 전파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반드시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큰 규모의 또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국민에도 그리고 협력국 이제 주민들에게도 좀 잘 전달되는 것이 우리 사업들이 더 확산되고 또 이제 고도화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홍보비는 반드시 좀 편성하시고 좋은 홍보 사례나 결과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정산은 기본적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성장형이나 진입형과 달리 수행하시는 파트너 기관에서 1차 정상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수에 대해서 현지에서 집행한 내역들은 현지 회계법인을 통해서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국내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 지출부는 국내 회계법인을 선정하셔가지고 정산을 1차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사업비 안에서 편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성과관리팀을 운영하시려고 산출 내역을 마련하시듯이 현지 회계법인이나 국내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할 그 과업범위랑 그 산출 내역을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현지랑 국내에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증빙들은 코이카가 선정한 회계검증 기관을 통해서 2차 검증을 하게 되고 2차 검증은 전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2.5% 내에 자율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꽉 채우실 수도 있고 2% 편성 상한들은 자율적으로 정하시고 연차별 배분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제한 요건에도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총 사업비 기준으로 파트너 분담금은 20% 이상 반드시 분담되셔야 하고 추가 분담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제안에서 평가 시에 또 이제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파트너 분담금이 이제 1차 년도에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우리는 좀 뒷단에 5차 년도에 더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파트너 분담금을 어디에 이제 적절히 배분할지는 10에서 30% 사이에서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연차별로 20%를 연차별 예산에 파트너 분담금이 20%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반절 정도는 넣고 빼고 하실 수 있다. 그 연차별로 조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이제 그 규정 예정을 통해서 안내드린 부분이지만 저희가 파트너 분담금 전체 금액을 또 현물 부담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물품, 이거 물품은 신품을 이제 제한 요건으로 합니다. 신품의 어떤 시장가라든지 최저가, 그러니까 우리 나라 장터에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가 중에 최저가를 이제 기준으로 인정해드리고 부동산 등도 우리 사업의 전용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이제 현물 지원을 인정해드리는데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산정은 현지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근거를 통해서 이제 그 현금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슬라이드 설명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금지하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이카와 시민사회 단체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 기관이 가지고 있는 책무성이나 자금 운영 능력 그리고 사업비 집행 어떤 역량,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적용을 하시되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활용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등은 사실은 코이카도 보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히 맞춰서 이제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엑셀 시트 오른쪽에 각 산출 내역별로 행별로 이 비용이 어떤 성격의 집행 비용인지를 이제 결정하도록 선택하시도록 그 드롭다운으로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집행 금액이 현물 재원으로 분담된 내역인지 혹은 이 집행 금액이 성과 관리의 차원에서 집행될 금액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각 그 선택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및 예산 작성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게 그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별표 1에 있는 그 편성 기준입니다. 이게 편성의 기준이자 정산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증빙의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지 않고 증빙으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정도만 이제 기재해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의 집행 용도별로 이제 예산 항목들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서를 구성하실 때는 이제 PDM에 따른 활동 근거에 기반한 예산 기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 뭐 1, 인건비 2, 사업비 뭐 이렇게 구성하시지 않고 실제로 PDM 상에 이제 그 액티비티대로 이제 예산서를 구성하실 수 있다. 직접 사업비는 이제 사업 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간접 사업비는 이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들을 이제 편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DM 상의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성격이 이제 추상화되는 것 혹은 일반화되는 것, 좀 총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룹화 하시는 것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국내든 해외든 전체 인건비 항으로 몰아놓고 이제 뭐 목으로 구분해서 뭐 국내 해외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모아놓는 방식의 뭐 예산 편성. 그리고 국외업이 같은 경우도 어떤 활동을 위해 필요한 출장과 뭐 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출장 이런 것들이 각 활동별로 산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한 항으로 모아놓으면 그 해당 연도의 출장건에 대해서는 그 예산 바구니 내에서 충분히 가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편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드리는 거고 이걸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는 현지 역량 강화비, 현지 행사비, 기타 사업비 등으로 표제를 구성해 놨지만 실제 액티비티명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문비나 인쇄비 이런 것들은 별도 항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액티비티에 이제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항목들이 준위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갔다가 뭐 세목 쪽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훈련비, 홍보비, 성과 관리비 등도 각 항 및 목에 포함될 수 있고 별도 항으로 구분 편성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파트너 기관의 예산 운영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산서의 어떤 예시인데요. 그 국외업의를 이제 하나의 항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관 내규에 따른 여비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는 코이카의 이제 전문가 파견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좀 고려하실 사항이 저희가 1급부터 5급까지 이제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4, 5급은 기준을 폐지하고 최하 등급을 3급 기준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산서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고란에 어떤
목적의 집행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선택하라고 한 부분은 요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외 출장 여비가 결국은 뭐 그러니까 파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파견자만을 비용을 편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1기 사업 때도 막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내규에 파견자에 대한 가족 동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그걸 따라서 이제 편성하실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목 단위 정산 원칙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목이 이 단가 기준 뭐 이거는 뭐 건축계획서에 대한 별도 견적을 받으셨을 거고 그 금액으로 8,500만 원이 예측된 것을 세목으로 마련하신 건데 뭐 이게 뭐 4월 달에 선금이 나가고 7월 달에 중도금이 나가고 뭐 10월 달에 잔금이 나간 경우에 이제 지급 대장엔 줄이 3줄 생기겠죠. 그리고 뭐 이제 계약서라든지 뭐 입찰을 했으면 입찰 결과 내역, 그다음에 입찰 과정이나 결과, 그다음에 계약 체결, 그다음에 공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내역, 그다음에 뭐 건축이 완료된 보고서 이런 것들이 붙으면 이 세목에 대한 정산이 이제 끝나는 마무리된다. 이 세목 단위로 정산이 된다. 가구 구입 같은 경우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 내역을 이렇게 3줄로 나누지만 가구 구입 하나의 세목으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별도로 세목을 나눌 수도 있고 견적서를 통해서 이 개별 물품의 단가를 견적서에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하나의 세목으로 이제 한 줄의 산출 내역으로 또 구성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비고의 관련 집행의 성질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또 확인하실 수 있겠죠. 구체적인 사실은 그 예산서 작성 방식이라든지 구성 방법은 그 파트너 기관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이 익숙하게 해오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은 제가 작년 뭐 그 회계 교육을 통해서 예산서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안내드린 사항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또 제안서 작성 과정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산 편성 및 회계 관리에 관해서 좀 안내 말씀 드렸고요. 제 발표를 마치고 딱 5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렬입니다. 오늘 공모 설명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제출해주신 질문 내용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제가 직접 답변하고 이제 김진경 과장님이 답변해드릴 것들은 또 김진경 과장님이 답변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SDG도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반절이 지났다. 접어들고 있는데 코이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김진경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의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건지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SDG 계속 현재로서는 국제개발협력사의 최상위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이카 CP도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SDG 달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변화이론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뭐 별도의 가이드가 없다면 코이카가 변화이론에서 추구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우선은 좀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게 화면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네, 변화이론 코이카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이론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는 코이카에도 또 일반 공개된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변화 이론에서 코이카가 추구하는 포인트는 이것을 어떤 성과적인 부분으로 주시는 것인가 저도 계속 고민이 됐었는데 제안하시는 국가의 CP에서 추구하는 성과 목표의 준위가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준위가 상당히 최상위 레벨일 것이라면 임팩트 레벨로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CP상의 목표가
중장기 또 어떤 경우에는 단기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별 계획마다 또 목표마다 조금 그 프로그램 목표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제안하시는 국가의 상황에 국가의 국가 지원 계획상의 목표를 보시고 그 준위는 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안서 작성에선가요? 그 준위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런 취지였고, 그럼 최종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 CP상의 목표가 15년 최종 목적으로 둘 수 있는 준위의 최상위 목적이라고 한다면 임팩트로 두고 지표를 일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가 추구하는 포인트는 각 그 세부 전제 조건들, 세부 성과들 달성되어야 되는 이전의 어떤 그런 마일스톤들에 대해서 코이카가 특별히 추구하는 어떤 제시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변화 이론이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을 보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또 밥값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이신 것 같은데 이제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한지를 문의 주셨어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코이카랑 약정의 대상, 상대방이 되는 자격이 되는지의 문제인데 참여 자격, 지원 자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설립 허가를 받으신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저희의 지원 대상 내지는 이제 약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시라면 컨소시엄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혹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특정한 활동이나 집행 내역을 이제 기업과 함께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위탁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의 약정 상대방이 되기는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 질문은 또 좀 형식적인 이나 이제 요건, 자격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같은 사업명으로 신규 2년 플러스 성장 지속 사업을 2년 수행 시 사업수를 2개로 인정해 주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파악하기로는 이제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명을 사용했고, 1단계 신규 사업은 2년 동안 수행해서 완료가 됐고, 지속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데 2년 중이다. 근데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 수행 연수도 5년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수도 그렇고 이제 수행 연도도 이제 만족되지는 않아서 지원 자격은 이제 결격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문은 단체 소규에서 제출 서류 안내는 언제 되나요? 이건 김진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 일정 전체 공모 일정 그리고 사전 자격 심사를 위한 단체 속에서 양식 또 사업 제안서 양식, 코이카 CP 이런 거는 이제 월요일에 공개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단체 속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 먼저 확인하시길 원하시면 2021년도 안내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안내서에 단체 속에서 양식이 페이지 66쪽부터 70쪽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진행 화면, 웹페이지에서 보시는 화면에 질문창 오른편에 이제 그 설문조사랑 자료집 다운로드 가능한 버튼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셔야만 자료집을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이건 농담이고요. 자료집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설문조사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전략형 사업 공모가 매년 진행되는지 2년마다 진행되는지 질문 주셨어요. 김진경 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전략형 사업 공모는 경년 2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 공동연구 결과 이제 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던 터라 N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공모해서 21년도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경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N-1년 공모로 22년도에 지금 공모를 시작하는 거고, 착수 자체는 23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1기 사업은 21년도 착수, 2기 사업은 23년도 착수로 경년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 공모는 그래서 24년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공동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내용인데요. 시민사회 협력 예산이
굉장한 규모로 증액이 되면 이제 연차별로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들은 저희가 좀 가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근데 그 규모가 이제 이렇게 반드시 반영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2년마다 공모가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세심한 설명 감사드린다고 또 저희를 또 한번 또 응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핵심 투입 인력 파트에서 국내외 각 1인 지정, 사업 책임자 필수 지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각 지정자 혹은 선정 과정에서 면접 참여가 의무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심사 관련 사항이니까 김진영 박사님. 네. 사업 책임자와 핵심 투입 인력에 대한 말씀이시라면 사업 책임자와 핵심 투입 인력은 면접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온라인 연결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심사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진행되다 보니까 면접 심사나 이런 시간들도 아마 한국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CP 내 프로그램 순위가 사업 제안서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CP 내 프로그램 순위에 대한 질문은 이제 여러 번 주셨는데 먼저 CP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개되어 있는 CP는 이제 21년도부터 25년도 자료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재롤링해서 수정본이 6월 중에 공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자료 전반적으로는 큰 틀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이 프로그램 순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존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히 제안서 검토에서 그 순위에 대한 점수 가점이나 배점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안서 검토의 영향을 그 순위 자체가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CP를 보실 때에는 기존 자료 또는 만약 6월에 6월에 이제 공개되는 새로운 수정본을 보시게 된다면 둘 다 어느 쪽 자료를 사용하셔도 다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김진영 과장님 말씀해주신 그 CP 프로그램 순위는 관련해서는 제안서 검토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정리가 순위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총 사업비에서 자부담 매칭 비율을 증가할 경우 가산점이 있나요? 있다면 몇 점이 가산되나요? 우선은 가산점은 아니고 이게 정량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이미 4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만 딱 분담하시면 4점은 버리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점 96점 만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부담을 드린 거예요. 일부러 파트너 기관에서 좀 자부담을 초과 분담해 주시길 바라는 이제 취지다. 그래서 요건 가점이 아니라 정량 점수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가시려면 초과 분담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재원 분담 파트너 기관의 재원 분담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1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5%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2점 이렇게 정량으로 부과됩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공모 설명회에서 그 질문 주신 내용들은 전부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요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그 김진영 과장님이 또 설명해 주셨다시피 6월 10일까지는 뭐 컨설팅을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전체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전체가 듣고 계셔가지고 뭐 질문 못 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코이카 담당자나 김진영 과장님한테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기한이나 이제 저희 뭐 관련된 서류들이 이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안내가 될 테니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모 설명회는 굉장히 시간을 잘 준수해서 3시 52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